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른 수업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8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어른 수업 주제는 이 나를 아는 힘입니다. 나를 아는 힘. 오늘은 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면 조금 못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모르면서 안다고 할 수도 있고, 쓸데없는 거 알면서 안다고 할 수도 있고, 정말로 필요한, 어른에게 필요한 알미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당연히 나를 아는 힘이겠죠. 네, 나를 아는 힘. 그래서 오늘은 나를 아는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먼저 부처님께서 한 번은 이 부잣집 청년들을 데리고 하셨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이제 부처님께서 아직 석가모니 붓다, 일체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인도적으로 유명해지기 전,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한 숲 나무 밑에서 이 명상을 하고 계셨는데, 고요히 앉아서 산매에 들어 계셨는데, 이 한 무리의 청년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청년들은 왜 찾아온 거냐면은, 이 청년들이 그 숲으로 놀러 갔어요. 부부 동반 모임. 이 부잣집 청년들이 부부 동반 모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잣집 청년들이라고 다 제때 결혼하겠어요? 결혼 못한 청년이 있겠죠? 예. 그러면 결혼 못한 청년은 부부 동반 모임에 못 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누구 대리로라도 데리고 나가야 돼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으면 누구한테 부탁해서라도 일단 같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청년이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녀를 하루로 샀어요.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기녀들이 하루 살려면은 제일 유명한 기녀는 마차로 황금 한 대 줘야 됐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이쁜 기녀를 데리고 이제 내 부인이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부 동반 모임에 갔어요. 풍악을 띵띵 울리면서 재밌게 놀았겠죠. 그런데 기녀가 보기에 엄청 눈꼴신 거예요. 부잣집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것들이 하면서 노는 게 되게 눈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질나가지고 저기서 막 놀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 있잖아요. 놔둔 짐들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모든 짐들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놀다가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짐 찾으려고 보니까 없네요. 다 명품 가방이고 다 명품 옷이고 명품 시계 들어있고 막 이런데, 그래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이 기녀를 찾아서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다들 지금 기녀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딱 가서 그 경전 속에 있는 말투를 보면 그 당시에 부처님이 유명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수행자요, 혹시 그 도둑을 보셨습니까? 원고에는 조금 더 격한 말이 있는데 혹시 그 도둑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안 하죠. 젊은 수행자요, 이렇게 하는 건 아직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을 보셨냐고 질문을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동문서답을 하세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봤다거나 못 봤다거나 이 대답을 기대했는데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잃어버린 재물을 찾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청년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예, 요즘 청년들은 뼈 때리는 질문이라 그러대요. 요즘 청년들은 뼈 때리는 질문이라고 하던데 한순간 멍해졌어요. 그리고는 선남자 선여인 부잣집 자제들이라 함은 이 엄청난 교양교육을 받은 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한마디에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께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답을 하고 설법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법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또는 자신의 그 무엇인가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정신없이 찾아 헤매면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셔서 뭘 알아야 됨을 이야기하신 거냐면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아주 많이 들어본 명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언어죠. 다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학교 안 다녔어도 알고요. 학교 다녔어도 알고요. TV만 봤으면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정말로 아는 게 힘입니다. 요즘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암호예요, 암호. NTP, 블랙베리 폰 7,000원. 이 중에서 아는 단어가 뭐 있어요? 블랙베리 폰 7,000원. 이게 블랙베리 폰이 만들어졌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블랙베리 폰이. 이제 요즘에는 이 정보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이 단행본들, 책들을 읽어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총 정보가 요즘에는 하루 이틀이면 생성된답니다. 인류가 5,000년 동안 총 쌓아놓은 정보량이 요즘에는 하루나 이틀이면 생성된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류를 문화를 바꿀 만한 유의미한 정보들이 구전되고 기록됐다면 요즘에는 정말 쓸데없는 정보들도 많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 속에서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유튜브 편집할 때 이 템플릿 써도 되냐 안 되냐, 이 그림은 써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음악 저작권 걸리는 거냐 안 걸리는 거냐, 책 읽어주는데 이거 읽어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회의 하잖아요. 왜냐면 저작권 걸리거든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그게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지적재산권? 이거 뭐냐면 정말로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기행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생겼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특허 괴물이라고 합니다. 특허 괴물.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아주 유망한 대학교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미국에 있는 대학도 그렇고 외국에 있는 대학도 그렇고 대부분이 지금 미국에 있다 그래요. 특허 괴물 회사들은. 그런데 이들이 하는 건 그런 대학에 찾아가 가지고요. 연구비를 줍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게 해요. 그러면은 연구 결과는 누구 거예요? 돈 준 사람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특허를 모으는 거예요. 연구 결과들을 모으는 겁니다. 자체 내에서 생산은 아무것도 안 해요. 뭐만 하냐면 특허만 모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특허를 팔아먹고, 두 번째 그 특허에 걸리는 유명한 물건이 나오면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 NTP사의 블랙베리 폰 사건인데, 이 블랙베리라고 하는 스마트폰 보셨어요? 예, 일명 예쁜 쓰레기라 그러죠. 예. 스마트폰의 전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요 키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블랙베리 폰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면 밑에 키보드가 실제 물리 키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키보드 들어가 있는 그 디자인을 선호하는 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실사용을 해보고서 하는 이야기는 예쁜 쓰레기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이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많이 팔렸죠? 예. 근데 많이 팔려봤자 지금 소송당했거든요? 2006년에 NTP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블랙베리 폰 만드는 회사에 소송을 건 거예요. 그 소송 금액이 7천억짜리입니다. 7천억짜리. 7천억짜리 소송. 본인들의 특허를 침해했다 이거예요. 이 블랙베리 폰의 디자인과 모양이 본인들의 특허를 침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리고 돈 많이 되는 그런 상품들을 특허를 걸어가지고 돈 버는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허 괴물입니다. 이거는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특허 소송에 걸렸을 때 변호사가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특허 괴물이다. 특허 괴물이다. 이게 지금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삶인가? 진정한 삶인가? 이건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내 꼴을 알아야 돼요. 내 꼴을 알아야 돼요. 공자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아는 게 뭔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라. 그것이 아는 것이다. 진짜로 아는 건요, 모르는 걸 아는 거. 이게 진짜로 아는 거랍니다. 왜 우리 사띠 백문백답 할 때 질문 나오잖아요. 어떤 질문 나오냐면 내가 깨어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깨어있음 사띠를 수행을 하면서도 자기가 깨어있는 건지 이게 얼빠져 있는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띠를 놓쳤으면 놓쳤다고 아는 거. 이건 지금 사띠에 대한 알미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명상센터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천재라. 인터뷰할 때 들어보면 숙련되고 오래된 수행자들이 듣기에는 처음 온 사람들이 다들 천재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띠가 너무 잘 된대요. 자기는 오늘 한 번도 사띠를 놓치지 않았대요. 처음 온 사람이. 자기는 온전히 깨어 있대요. 자기는 나를 아주 깊게 보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꺾이냐면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요,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모르는 거다라고 말해봐야 모르니까 감정만 상하고 다툼만 생기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스승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스승이 나를 질투한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는 것은 또 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은 정확히 안다라고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라는 거냐면 내 꼴을 아는 거예요. 내 꼴을 아는 것. 이거는 지금 다른 바깥에 있는 대상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알려면 내가 진짜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가 진정한 힘이냐?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지극히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 이 이야기예요. 뭐가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가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데는 나를 아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버는 데는 돈 버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나를 아는 거 가지고 돈 못 법니다. 나를 아는 거 가지고 돈 벌었으면은 공자, 맹자, 장자, 붓다, 예수 전부 다 부자 됐겠죠. 근데 그들 중에 부자 크게 없었거든요. 행복해지는 법을 아는 것과 돈 버는 법을 아는 법,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암,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는 파워 대 포스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파워 대 포스는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고 하는 이 미국의 영적 스승이 이 한국에 출간된 책의 이 첫 번째 원어 제목이 이 파워 대 포스예요.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낸 건데, 제목을 바꿔서 낸 건데, 파워 대 포스. 파워도 힘이죠. 포스도 힘이죠. 예. 둘 중에서 진정한 힘은 파워입니다. 포스는 외부적인 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포스라고 하고, 발음 제대로 해야죠. 입술을 깨물어야 되나요? 포스라고 하고, 안 깨물 거예요. 창피해서. 포스라고 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나와 주변을 이 감동시켜서 이 그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힘을 파워라고 합니다. 둘 중에서 무엇이 행복에 유리한가? 무엇이 진정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인가? 이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이 경제 관련 자기계발서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거기 보면 나오는 구절인데, 이 부자 아빠가 해주는 조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만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넌 나를 바꿔야겠지. 하지만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너 자신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대로 놔두고 늘 남들을 바꾸려고만 하지. 이 점을 명심하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단다. 어릴 때는요, 나 자신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연습을 안 했으니까.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근데 삶을 살고 나이가 들면 나를 바꾸는 연습을 조금씩 하나요, 안 하나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나를 바꾸는 게 더 쉬울까요? 남을 바꾸는 게 더 쉬울까요? 남을 바꾸는 게 더 쉬워요. 어른 돼서도 대부분. 그러니까 애 같은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냐면요. 나를 바꾸는 게 더 쉽다라고 하는 걸 삶에서 증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른이에요. 연습을 많이 했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그것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쉬워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충분히 들었는데도 끊임없이 남을 바꾸려고 하고 남 탓을 하고 문제는 너 때문이라고 하고 이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를 바꾸는 거 정말 어려워요. 고름 걷는 것처럼 자지러지게 이상한 반응 보입니다. 나를 바꾸라고 하면. 남은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나는 남한테 잘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은 무조건 나한테 존경해야 되는데 나는 남을 존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하니? 한마디만 하잖아요? 자지러지게 싫어해요. 까무러칩니다. 엄청 극렬한 반응을 보여요. 그게 어떻게 어른이에요? 애지. 배 깔고 넣어가지고 떼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모습만 조금 바뀐 거예요. 어른은 나를 바꾸는 게 더 쉽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남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나를 바꾸는 것. 이런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어른입니다. 이건 효율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남을 바꾸려고 하면은 세상에 남을 다 어떻게 바꿔. 아유. 내 마음에 맞게 어떻게 남을 다 바꿔요. 근데 어차피 불교 심리학의 진리로 보면 내 눈 바뀌면 남 다 바뀌어요. 내 눈 하나 바뀌면 남 다 바뀝니다. 남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은요. 세상에 참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에 마음 안 드는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세상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세상에 나를 무시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내가 희망하는 대로 안 되니까. 희망하는 대로 안 따라와주고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뜻하고 반대로 하고 나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 존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 태도 하나 바꾸면 내가 그냥 세상을 존경하면 세상은 전부가 바뀝니다. 내 눈 하나 바꾸면 전부 다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효율성의 차이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파워와 포스의 방향성을 가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강제력이 필요해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파워, 이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파워를 쓰는가, 포스를 쓰는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이해시켜서, 공감시켜서 그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강제로 뭘 시켜야 되는가. 이게 외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 내가 어른인가, 애인가, 파워와 포스. 둘 중에 어떤 힘을 쓰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아주 큰 차이. 포스를 계속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특허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힘이 더 세지잖아요. 마라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힘이 발달한 걸 마라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힘이 있는데 강제력 쪽으로 힘이 발달한 것, 이걸 마라라고 하고 이웃 종교에서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화시키고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힘이 커진 것, 이게 바로 불보살이고 이게 바로 성 세인트라 불릴 수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힘을 쓰고 살아가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아는 힘은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정보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나를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이 둘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은 정보가 늘어나지만 스스로에 대한 알은 점점 미궁에 빠집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아놓은 고물들이 집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정작 밥 먹고 잠잘 공간조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은 나를 알기에 나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기 때문에 고물을 주워다 놓고도 보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알미 있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쓰레기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에는요, 지금 고물 같은 정보들 많아요. 누가 아는 게 힘이래요? 알아서 복잡해지고, 알아서 어리석어지고, 알아서 지금 고통스러운 세상이에요. 왜? 집은 넓이가 제한적인데 고물이 가득 찼으니까. 그 중에 뭐가 보물인지 걸러내질 못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귀처럼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지식을 탐욕스럽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힘이 안 되는 알미예요. 힘이 될 수 없는 알미예요. 고물 주워가지고 뭐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그거보다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를 줍든 아니면 고물을 다이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연금술을 배우든 그게 바로 지혜예요. 차라리 고물 버리는 게 나아요. 쓸데없는 지식들은 버리는 게 납니다. 나를 알 때, 나를 아는 지식, 이거 지혜고요.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모아놨었던 그 쓸데없는 고물들이 빛나기 시작해요. 활용할 줄 알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나를 아는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전공이 있을 거예요. 대학 전공 말고요. 직장 전공 말고요. 자기가 그냥 삶에서 제일 잘하는 거. 그게 전공이잖아요. 전공, 제일 잘하는 거, 제일 많이 쓰고 사는 거. 이걸 전공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전공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1순위 전공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2순위 전공 과목도 있을 거고 3순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혜로 탈바꿈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항상 0순위로 전공하는 건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전공하는 게 0순위여야 된다. 나를 전공하는 것이 0순위여야 된다. 나를 전공할 때 세상에 쓸모없는 지식은 없어집니다. 나를 전공할 때. 제가 처음에 출가해서 공부 시작을 할 때 저 공부 알려주시던 스님이 해주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예전에 알던 거 고집 다 놓아버리는 게 좋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다 버려요? 왜 버려? 왜 버려? 나중에 지혜로워지면 다 쓸 수 있는 무기인데. 다 쓸 수 있는 무기인데.
출가한 스님이 처음 수행하는데 수학자라던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수행이 되고 나면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출가한 스님이 맨 처음에 운동자라든 거 이거 수행할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수행이 되고 나면 의미가 생깁니다. 출가한 스님이 요리 잘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수행이 잘 되고 나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물을 보석으로 바꾸는 연금술이에요. 그리고 그 연금술은 다른 게 비결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수행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이 하나만 알면 지금 알고 있는 것들 버릴 필요도 없이 다 쓸 수 있다는데 왜 나를 전공 안 하느냐 이거예요. 자꾸 잃어버린 재물 쫓아다니지 말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게 중요한 일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전공하려면 내 신구이 삼업을 봐야 되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들이에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들. 어려운 거 아니고 나를 전공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 아니고 나를 전공해서 나를 알아가는 건 세월 두고 하시고 사띠와 알아차림의 수행으로 세월 두고 하시고 지금은 체크리스트.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이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실패했을 때 이런 말을 쓰시나요? 아니면 해봐야 별 수 없다. 해봐야 소용없다. 에이,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을 쓰시나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꼴을 보는 거예요. 내가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을 쓰는지 아니면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을 쓰는지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보세요. 또 다음 볼까요? 마음은 어떻게 쓰는가 이걸 보는 건데 이 에드거 앨런 포라고 하는 분이 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래요. 뭐라 그러셨는지 볼게요. 내 스스로 확신한다면 나는 남의 확신을 구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 확신한다면 나는 남의 확신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엄청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설득 못했으면서 남을 설득하려고 들어요. 나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남을 설득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눈에 힘이 없습니다. 눈빛이 항상 흔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를 설득한 사람의 눈빛이 확신에 찬 눈빛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요, 힘이 없어서 결코 남을 설득하지 못해요. 남들 다 압니다. 남들 다 알아요. 이 사람 지금 확신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물론 서로 자기를 설득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끼리는 좀 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눈빛 볼 겨를이 없거든요, 지금. 눈치 보느냐고. 과연 내가 어른의 생각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나를 설득하는가, 남을 설득하는가. 이것에 따라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노어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에요. 영부인. 뭐라 그런지 한번 볼까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이게 진실인데 사람들은 나를 설득하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꾸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생각하고 칭찬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파워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포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외부 경기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설득한 사람이 이럴 이유가 없어요. 나를 설득해서 내적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고 명분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봐요?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끊임없이 팔풍에 휘둘리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를 설득하려면 나를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나를 전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아주 쓸모없는 지식들 있잖아요. 아까 봐보세요. 뭐 블랙베리 폰, 뭐 예쁜 쓰레기 이런 정보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지적재산권, 뭐 특허 괴물, 뭐 이런 거 알아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나를 설득하고 이 나를 설득한 당당함을 가지고 남을 대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정보 하나하나가 아주 이 보석 같은 예제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설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 아는 게 아니다. 예. 눈치 보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이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미국의 이 유명한 연극 배우예요. 배우. 가수이고 배우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해준 조언이에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읽고 오늘 정리를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다. 어딜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자신의 고개 각도가 어떤가? 이러고 살면 당당해 보여요, 안 당당해 보여요? 이러고 살면 너무 들었어. 너무 들었어. 당당해 보여요, 안 당당해 보여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직면하는 것, 이게 바로 당당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당당한 태도예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이상해가지고 눈 깔라 그래요. 지나가다가 눈 마주치면 눈 깔라 그러거든요. 예. 선배하고 얘기하는데 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어른하고 얘기하는데 눈 마주치고 얘기하면 문화가 이상해. 당당함을 오만함이나 겸손하지 못함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눈 딱 마주치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인사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가가지고 처음으로 느낀 문화 충격이 모르는 흑인 아저씨하고 모르는 백인 아저씨가 이렇게 가다가 눈 마주쳤는데 나는 눈 깔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날씨 얘기하면서 모르는 사람인데 슬쩍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손 들고 가고. 그래가지고 날 아나? 날 아는 사람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눈을 마주 볼 수 있다라는 것. 눈을 서로 마주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당당함의 상징입니다. 아래를 보는 건 대부분 과거를 보는 사람이라 그래요. 현재를 직면하기 어려우니까 과거를 보고 있는 사람. 위를 보는 건 대부분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 그래요. 현재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 꼴을, 내 상황을,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당당하게 보고 그것을 직면해서 소화시키고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당당함이 바로 어른의 조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 태도가 어떤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익혀내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쓸모없어 보이던 정보들을 되살려내는 지혜로 바꾸는 최고의 연금술이니까요. 어른이라면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전공하고 나를 아는 그런 배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거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다. 어른의 태도를 가지는 그런 당당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